생활법률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면 강의가 4월 27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5월 6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 열흘 정도 연기가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5월 6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수업이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업이 있죠. 여기 금요일 날이 이제 5월 8일이니까 5월 8일 금요일 날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면 강의가 실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일단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세에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연기를 하게 되면 이번 학기 통째로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대면 강의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여튼 우리는 뭐 상황이 어떻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등기 실행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부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의 원칙, 그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과 관련된 입법주의로는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법무사 양반이 나와 있어요. 법무사가. 그럼 그 법무사한테 이제 쌍방 대리, 법무사한테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 소유 서류를 넘겨주고 이 법무사가 쌍방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게 그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안전해요. 응?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끼겠다고 괜히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등기 실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강의한 67쪽 한번 보세요. 67쪽. 67쪽에 보면 등기 필증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등기 필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등기 필증이란 게 뭐냐 하면 67쪽에 보시면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를 필했다고 이렇게 등기소에서 도장을 꽝 찍어줘요. 이렇게 이런 큰 도장을 꽝 찍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죠. 등기부에 보면 등기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홍길동,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매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쉽게 말해서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가져가면 등기소에서 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갖춰졌다. 이런 취지로 그 매매계약서에 등기필 도장을 찍어줘요. 이게 등기필증이야. 그러니까 이 등기필증이 중요한 서류예요. 근데 등기필증을 이렇게 분실한 경우에 그런 부동산 처분을 못하고 소유권을 잃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등기필증은 뭐 어떤 소유권 취득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제 등기를 할 때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면 거기 등기필증 찍어서 이렇게 등기필에 딱 찍어서 주면 이제 부동산 매수인이 이제 이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집을 또 처분할 때 그때 이제 잔금 치를 때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본 법무사분이 나와 계시단 말이죠. 그때 등기 소요 서류로 등기 필증을 넘겨주는 거예요. 응? 이 등기 필증은 분실하게 되면 등기 필증은 이제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인데 등기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다시 발급해 주지는 않아요. 응? 그럼 이제 등기 필증을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 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좀 귀찮아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응? 등기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 만약에 내가 등기 필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소요 서류니까 법무사한테 등기 소유 서류로 등기 필증을 넘겨주면 법무사가 쌍방대리해서 가서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 필증을 분실하게 되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귀찮긴 하죠. 귀찮긴 하지만 등기 필증을 분실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귀찮은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좀 잘 보관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66쪽 한번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하면,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을 A가 B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 B가 C에게 팔았어요. 자, 이때 원래대로 한다면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았고 B가 샀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B가 다시 이 부동산을 C에게 팔면 또 이 소유자 명의를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갖추는 게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모습이죠.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동산이 A, B, C 순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었는데 등기는 중간 요 B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는 A에서 C로 바로 넘어가는 거. 요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취득자에 대한 등기가 생략된 채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것. 요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 취득자의 등기가 생략된 채 이렇게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으로 등기가 바로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가 이제 피상속인이야. 부모님이야.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이 상속인이란 말이죠. 자녀예요. 그럼 상속을 받은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하면 상속 등기를 해야 돼. 그치? 상속 등기를 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다음에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는 경우 이때도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행해지는 원인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내용이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세금 포탈의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 우리 그 66조 중간 생략 등기 부분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는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세금 포탈이라든지 또는 이런 투기 목적으로 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럼 그 경우 중간 생략 등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걸로 봐요. 중간 생략 등기. 우리 판례가 이제 그 논구로 제시하는 거는 현재의 권리 관계를 중간 생략 등기라 하더라도
중간 취득자의 등기만 생략됐을 뿐이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현재의 소유자 C를 소유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걸로 봐요.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거기 그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단락 한 중간쯤에 보면 현재의 거래 관행 하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적으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음에 69쪽 한번 보시죠. 69쪽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법 아시죠? 금융실명법. 그래서 이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알려주려고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을 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학교에. 그런데 그때 예전에는 통장 개설할 때 내 이름으로 실명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이름이 이상했어.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까치산 무슨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진돗개 뭐 이렇게 예금주 명의를 그렇게 해서 통장 개설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때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만약에 이때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수사 같은 거 할 때도 뭐 금융계좌 추적 같은 거 하잖아요. 만약 금융실명제가 지금 돼 있지 않다면 금융계좌 추적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자금들, 지하 자금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지하 경제가 막 구축이 됐겠죠. 그때도 사실 이제 뭐 지금 금융 계좌를 지금 이렇게 금융 실명제 때문에 금융 계좌 추적도 가능하고 따라서 돈 세탁이나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금융 실명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다면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지금 뭐 지하의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전혀 잡아낼 수가 없죠. 돈 세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진돗개 이렇게 해가지고 예금 통장 개설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 그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실무법이 우리나라 그 경제를 아주 투명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실명법도 어떤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법률이죠. 부동산 실명법. 이 종종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경우가 예전에는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부동산을 내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탈세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겠죠.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놨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부동산 실명법은 뭐냐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걸 금지시킨 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69쪽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라 그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긴다. 해서 이름을 빌어 맡긴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돼. 이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도 다 무효해요.
그 밑에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보시면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도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무슨 예외가 있냐면 종중 부동산은 명의신탁할 수 있어요. 종중 부동산, 종중, 문중, 나 정선전시, 뭐 광천김씨 뭐 이랬잖아. 이게 종중, 문중이야. 이제 이 종중재산은 주로 이제 선산이 많죠, 그죠? 선산. 응? 그래서 이 종중재산 같은 경우를 원래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종중재산은 종중 이름으로. 종중은 우리 법률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속하는데요. 이 종중 명의로도 등기 가능한데 보통 이 종중 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종중의 구성원, 종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관을 지냈다든지 아니면 종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원들 중 유력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중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가능해요. 내 재산이 내 부동산인데 원래는 내 소유 부동산인데 내 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가능해요. 물론 이때도 어떤 조세 포탈이라든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종중부동산이나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허용되고 배우자 명의신탁은 가능하다. 요 예외는 있어요. 요 두 가지 예외는 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 뭐냐면, 자, 지금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도 금지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 변동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내 부동산이 있는데 내 처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뒀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는 실제로 내 처남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만약에 뭐 내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처남하고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네 앞으로 해놨던 부동산 나한테 돌려줘. 그랬더니 처남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왜 돌려줘요? 자, 아니 이럴 경우 내가 그럼 그 부동산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이거는 명의신탁,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겠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명의신탁 약정을 효력은 해지됐다 이러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이렇게 소송을 할 텐데, 이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법 원인 급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된다 그런다면 반환 청구가 배척이 되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그런다면 원래 내가 소유권자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불법 원인 급여가 뭔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약혼예물 반환과 관련해서 내가 그 부당이득이라는 걸 설명을 했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 그런데 불법
불법한 원인으로 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불법한 원인으로 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매 대금으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하다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상대방이 부동산 목적물도 넘겨주지 않고 막 그래서 해제됐어요. 그럼 내가 준 매매 대금 1억 원은 어떻게 되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죠? 내가 왜 1억 원을 줬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서 내가 준 건데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내가 준 1억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은 1억 원이란 이득을 얻었고 나는 1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었잖아. 그럼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1억 원을 돌려달라, 부당이득 1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용을 해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예정을 해보자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만약에 누구를 살해해달라고 살인 청구를 하면서 내가 1억 원을 줬어요. 근데 저는 1억 원 받은 놈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야, 내가 살인 청구 계약 내가 그거 해지한다. 내가 준 돈 1억 원 돌려줘. 그러니까 제가 콧방 끼고 내가 왜 돌려줘? 배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쟤하고 살인 청구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그 계약을 해지했어. 그런데 제가 나한테 받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판결을 해주세요. 그 법원에 청구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1억 원 돌려주라고 판결을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불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살인 청부 약정이라는 불법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게 바로 불법한 원인으로 한 급여예요. 살인 청부라는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내가 급여를 했어.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이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요. 법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 만약에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건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적법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부인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의 명의 신탁이 이게 불법 원인 급여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요, 이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예요. 여기에 위반되어 행해진 급여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한 급여로 봐야죠. 불법 원인 급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때 불법 원인 급여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환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처남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내 처남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반사적 효과로서 내 처남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 자금으로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자, 이 경우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예요. 이 경우에 내가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라 이렇게 판결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나 돈을 떼게 되는 거죠. 법은 불법한 행위를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 효과로서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법 원인 급여에 만약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명의신탁 받은 사람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하지. 응? 그런데 이건 불법한 행위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이 협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그때 이제 공개 변론도 하고 많은 논란 끝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줘라 이거죠. 돌려줘라. 그러니까 나도 내 처남을 상대로 해서 야 내가 네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 돌려줘. 그러면 법원에서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음? 음. 자, 다음 그 가등기에 대해서 끝으로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가등기는 76쪽 한번 보세요. 가등기는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등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